안녕하세요. 노부장입니다. 후분양제에 대한 그 이야기를 전에 한 적이 있는데, 그 후분양제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파트별로 조금씩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릴 것은 수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근거 자료가 제시가 좀 미흡할 수가 있는데 개인의 의견일 뿐이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찬반을 정해놓고 가는 그런 내용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용을 단락적으로 만들고자 하기 때문에 그 개개별의 사안에 따라 가지고는 제가 찬성 혹은 반대 입장이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뭐 자유지만 일단은 저는 그 어떤 방향성을 정해서 가는 건 아니라는 거 그것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알아볼 내용은 아파트를 후분양제로 제공하면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든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그 주장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죠. 자, 아파트를 채당 우리가 한 5억 정도로 계산을 잡아볼게요. 분양가를. 분양가 5억은 서울 지방에서는 그렇게 뭐 흔한 내용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세대수는 300세대를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총 분양가는 1,500억이 되겠죠. 통상적인 아파트 사업에서의 수익률은 기준 수익률은 8% 정도를 기준 수익률로 잡습니다. 그러면은 이익은 한 120억 정도가 되네요. 그러면은 이 총 분양가에서 이익을 뺀 금액이 총 사업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 사업 5억짜리의 아파트를 300세대 정도 짓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총 사업비는 대충 한 1380억 정도가 필요한데 이러한 금액을 현재는 선분양제로 충당을 하고 있죠. 물론 선분양제로 충당을 하는 것도 시기적으로 불일치되기 때문에 자금 쇼티지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은행의 어떤 그 대출금 이런 것들이 초반에는 많이 들어가기도 하죠. 근데 이 사업장이 후분양제로 가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가를 볼 수 있는데 이 1380억 원을 개별적으로 충당이 가능한 회사만이 이 정도 되는 총 분양가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선분양제와 후분양제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많은 토론 중에서 한 가지 좀 오해라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외국에는 선분양제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어로는 선분양제가 프리세일즈라고 그러는데요. 이 프리세일즈에 대해서 검색하시면 여기 지금 한국어 웹인데 외국에서도 이런 관련된 내용들은 많이 나옵니다. 뉴스만 한번 보죠. 뭐 아키텍처의 뭐 그런 건데 여기서 이제 일일이 이거를 다 보긴 좀 그렇고 프리세일즈 아파트 이렇게 보시면은 중간에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한호일보라는 게 어디 뭐 한국 호주 동포사업에 뭐 관련되는 그런 뉴스인 것 같은데 어떤 이 뉴스의 신빙성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부동산 전문회사 CBR이라는 부동산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알려진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사전 분양, 오프터 플랜으로 판매 중이고 이 같은 완공 전 매매, 프리세일즈는 개발 회사들이 프로젝트를 마감하는데 필수적인 재원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 화면에서의 키포인트는 외국에서도 프리세일즈 제도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실제 홍콩에 갔을 때는 프리세일즈하고 그러니까 선분양, 후분양이 같이 섞여 있는 그런 주상복합도 본 적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분양하고 후분양이 주로 나뉘는 케이스는 선분양은 주택 단지처럼 옆으로 넓게 퍼진 그런 건축 형태에서는 굉장히 적합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앞부분만 선 개발을 하고 매각을 한 후에 그 돈으로 다시 뒷부분을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수직으로 넓게 높이 올라가는 그런 건축물들은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게 밑에 부분을 먼저 지어서 팔고 윗부분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다니는 상태에서 윗부분을 공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연유로 외국에서도 프리세일즈 선분양은 존재하고 그리고 선분양도 굉장히 다른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미국은 그 굉장히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발달한 나라인데 어떤 이런 금융 구도가 발달하다 보니까 은행에서 이 사업의 수익을 같이 쉐어하는 동시에 리스크도 같이 쉐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이런 개발 자금을 다 투입을 하고 실질적인 어떤 그 사업의 그 금융 구도에 깊게 관여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가장 큰 차이점은 외국에서는 특히 미국에서는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비소국 금융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자가 그 돈을 빌려가지고 사업을 하다 망해도 그 프로젝트 내에서의 그 재원만 가지고 땅이 됐든 집담한 건물이 됐든 그런 것만 가지고 은행에다가 상환을 하는 거지 자기 개인 자산을 일일이 다 그 상환에 투입해야 되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들이 다 이름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지만 뭐 담보도 들어가고 연대보증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거의 비소국 금융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금융시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행해지는 그런 후부장 제도를 금융제도의 변화라든가 금융상품의 변화가 없이 우리나라에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런 구도 하에서 후부장제가 도입이 된다면 아마 공급은 급격히 주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동영상에서는 후분양제가 안 좋다는 식으로 들릴 수가 있는데 그거는 뭐 좋은 점하고 안 좋은 점은 순차적으로 이야기할 것이니까 이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꼭 필요한 필수적인 금전적인 재원의 확보가 어떤 방안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후분양 이행은 공급을 급격하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저는 맞다고 본다는 것이죠. 사실 선분양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도입한 면이 많습니다. 예전에 급격한 경제가 발달되던 그런 시기, 그러니까 이제 노태우 때에 나온 이야기인데, 노태우 정권 때 나온 이야기인데, 100만 호 건설이라는 그런 문장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캐치프레이즈가. 그때 발생한 것이 일기 신도시죠. 분당, 일산, 그 이외에 많은 신도시가 생겼는데, 전 세계적으로도 100만 호씩 아파트를 때려짓는 그런 프로젝트를 국가가 나서서 진두지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봐야겠죠. 굉장히 우리나라의 독특한 어떤 역사적이라고 하기면 근현대사가 되겠죠. 그런 때 있었던 일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재원이 마련이 국가든 기업이든 어려웠고 그런 면에서 그 수분양자의 자금을 모아가지고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는 선분양제가 고착화되었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구도들은 거의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청약자들이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을 내고 잔금을 내면서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물론 100%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초반에 개발 사업은 초반에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특히 이제 서울 같은 데는 거의 프로젝트의 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토지비입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곳이 오히려 토지비가 비싸기 때문에 재건축도 더 잘 원활하고 활발하죠. 여튼 프로젝트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초반에가 굉장히 많이 들고 그 다음엔 좀 플랫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청약자들의 어떤 계약자들의 어떤 그 계약금만 가지고 그리고 중도금만 가지고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자금 쇼티지, 그러니까 이제 자금 불일치는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개입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람들 중에 토지비를 자기가 순수하게 100%다 충당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뭐 여튼 간에 어쨌거나 다시 이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자면 자, 총 분양가 1,500억 원짜리 300세대를 짓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은 그 회사는 한 2년에서 2년 반 정도 1,380억 원 정도 규모의 사업비를 한 현장에 묶어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능력 있는 회사는 국내에서도 타 클래스의 몇 개 회사밖에는 없죠. 그리고 그 타 클래스의 몇 개 회사도 동시다발적으로 몇 개 현장을 이 정도 규모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캐퍼시티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은 급격히 줄어드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물론 외국에서 하듯이 우리나라도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갑자기 발달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충당해주면 좋겠죠. 근데 그런 부분은 좀 다른 이야기인 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들어온다 그래서 그 분양가가 낮아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위험도를 금융기관이 지는 대신에 그 수익도 금융기관이 향유하겠죠. 쉐어합니다. 하물며 1000세대 정도 규모를 생각해 보면은 5천억입니다. 5천억에서 뭐 한 10% 뺀다고 쳐도 4,500억을 한 2년 반에서 프로젝트가 좀 규모가 크면은 공사기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요. 한 3년을 묶어놔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반드시 수익이 난다는 전제가 있다 손 치더라도 그렇게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선분양제가 좀 다르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분양제가 어떤 그 수분양자에 대해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확인을 해서 프로젝트의 안정성을 담보해서는 그 증거를 들이밀어서 금융권에서 차입을 일으키기 위한 대출을 일으키기 위한 방책으로 쓰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은 이제 금융구도가 많이 발달한 투자금융이 많이 발달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는데 글쎄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금융구도가 바뀌기는 좀 현재로서는 유연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다시 한번 결론을 짓자면은 우리나라의 금융 환경 하에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시행자가 사업비를 다 100% 조달해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후분양제로 가게 되면은 굉장히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은 개인적으로는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끊고 다음으로 이어지는데 오늘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